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일반 청약 증거금이 32조 원 넘게 몰리면서 기업 공개 시장 최초로 증거금만 100조 원이 보이는 역대급 흥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을 앞두고 뜨거운 투자 열기에 공모주를 한 주도 받지 못하는 빈손 청약자도 속출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사상 최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거의 뭐 고래 수준이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이제 일반 청약을 마감을 하는데 어제만 32조 원이 몰린 만큼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한 것처럼 빈손 청약이다. 한 주도 이제 못 받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도 돈이 많이 몰렸습니다. 11시 기준으로 60조 원 이상의 돈이 몰렸다고 하니까 시중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돈이 많았구나. 이거 새삼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까지의 상황은 미래에셋에서 청약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경쟁률이 96대 1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셋 같은 곳들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면 균등 배정을 한다고 할 때 한 사람당 돌아가는 주식이 대략 미래에셋 기준으로 0.32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주를 신청하지 않은 실권주 규모를 종합을 해서 보니까 34만 주가 약간 넘는 수준이어서 어제보다는 약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증권사별로 경쟁률이 워낙 차이가 크게 나는 데다가 어제는 하루 종일 32조 원이 몰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오전에만 30조 원 가까이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경쟁률을 보고 추가로 확인해서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와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제보다는 빈손 청약 가능성이 약간은 낮아졌다. 일단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몇 시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 싸움이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열풍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초가가 흔히 상장을 막 했을 때 뭐 공모가의 2배가 형성한 후에 한번 상한을 쳐서 더블 그리고 상한가에서 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무조건 또 첫날 주가가 따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따상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느 틈에 IPO를 하면 당연히 이번에도 따상에 갈 거냐 이런 예측 기사가 나오고 종목 토론방에서도 이런 기대감이 연출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코로나19 이전 증시에서는 정말 흔하지 않았던 상황이고 워낙에 저금리에 돈이 많이 몰려서 나온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그런 주식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반드시 그럴 거냐 그러라는 보장은 없죠. 대신에 지금 워낙 열기가 뜨거운 데다가 경쟁률이 높기도 하고 국내 증권사들의 전망으로는 아마 상장 직후에 27일이 아마 될 텐데요. 그날 종가 기준으로 보면 그 시가총액이 120조 원 넘을 거다. 그래서 단숨에 코스피 2등 기업 정도 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 외국계 기관들이 보는 전망은 보다 후하거든요. 대략 시가총액 150조 원까지 본다고 하니까 이른바 따상이라고 하는 공모가 대비 그 시초가가 2배를 형성을 하고 다시 한번 상한가 가는 이 장면은 연출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뭐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단언하기는 어렵다. 대신에 SK바이오팜 사례처럼 상상상 이런 거 기대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 은행이자 투자 수익보다 훨씬 나을 수 있지만 이걸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과거 크래프톤도 상장하자마자 또 떨어진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 회사는 그 주력 상품이 많지 않아서 그건 좀 특수성이 있었는데요.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인데 한국거래소가 이제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신라젠 하면은 개인 주주들의 비율이 높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반발도 좀 심했었는데 그 배경은 어떻고 또 앞으로의 신라젠의 운명은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라젠의 주주 구성을 보면 17만 4,186명입니다. 지분율의 대략 93%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회사가 거래 정지 직전 주가가 12,100원, 시가총액이 1조 2,400억 원 이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된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이 자명하게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왜 이 회사가 이런 나락의 길로 떨어지게 되었느냐 보면 사실은 처음 시작은 전 경영진의 배임 횡령 혐의 여기에 대한 조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지게 되었고 사실은 중간에 최대 주주가 바뀌었어요. 예. 최대 주주가 바뀌고 1,0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수혈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는 제약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로 어떤 똘똘한 신상품이 나올 거냐 이걸 시장에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마냥 자금을 수혈할 수도 없겠거냐 자금 수혈만으로는 존속할 수 없다고 본 거죠. 근데 회사 측 입장은 우리가 자금도 들여왔고 그동안 거래소에서 요구한 여러 적격성 심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회사 체질을 바꿨다라고 강조를 하고 사실 투자자들도 그래서 그 부분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거래소가 본 지점은 이 회사는 추가로 신약을 개발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결국은 그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있어서 이때 아예 결정이 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어떤 전망이 또 나올까요? 일단은 거래소의 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일단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실상 내보내는 게 좋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면 여기에서도 결정이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회사는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고 입장을 예. 밝히겠다는 건데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이런 소명이 먹혀들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불복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실 몇 년이 걸리는 상황이고 네. 신라젠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시장에서 거래 정지 상태인 주식을 다 합치면 예. 이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거래 정지일 기준으로 8조 원에 이릅니다. 예. 그래서 보통 몇 년씩 이 주식이 묶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운명을 확실히 정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각계존토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주주연합에 4,000명 이상이 모여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소송을 하자 이런 입장도 있고 회사 측을 좀 믿어보자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이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지난해 이제 영업시간 제한 조치, 12월부터 그 조치를 받은 이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인데 신청 방법하고 시기를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그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를 합쳐서 5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선지급이 되거든요. 네. 손실을 얼마 받느냐는 나중에 따지고 급한 불 일단 끄겠다는 건데 500만 원씩 지급을 받으려면 일단 출생연도,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5부제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90123 이 순서대로 오늘이 9일이니까요. 19일이니까 9자 들어가시는 분들부터 시작을 하실 수 있고 이게 두 개씩 번호가 세트거든요. 뒤에 예. 4, 5, 6, 7, 8 요 순서대로 같이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작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55만 명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신청 당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되고 빠르면 하루 만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네.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합쳐서 이 손실을 본 금액이 500만 원이 안 된다 하면 그 차액만큼은 이제 돌려주셔야 되는 대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데 5년 동안 나눠서 갚고 초저금리인 1% 금리로 꺼드리는 형식으로 대출 전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을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손실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월세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이걸 정산을 하는 이른바 행정비용을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통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여론을 고려해서도 굳이 이걸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다시 받아낼 것이냐 대출 전환을 할 것이냐 요거는 정책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선지급 후정산인데 이 후정산이 그렇게 뭐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전망이신가요? 그리고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도 그리고 긴급 구조의 그 정책적 목적성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선의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대선 주자들이 연이어서 부동산 공약을 내놓다 보니까 그 공약이 지금 부동산 가격 안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발언을 했거든요.
뭐 어떤 내용 때문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건가요? 자, 양쪽에 그 수위를 달리고 있는 두 대선 후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1기 GTX A하고 C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겠다. 레일을 연장한다는 건 다 돈이죠. 예. 추가로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2기 GTX 세계는 이 새로 연결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거 그리고 관련한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GTX가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갑니다 하면 집값이 뛴다. 그렇죠. 이거는 뭐 당연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사안인데 최근 들어서 경기도 일대 집값 이런 것들 들썩거리는 상황은 충분히 예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하겠다. 지하화하는데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네. 들어가겠죠. 이 공사가 만만치가 않을 텐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규 택지를 지정하겠다. 그리고 두 후보가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주택 관련 세금은 낮춰주고 새로 재건축 재개발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예. 일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 부동산 시장이 좀 들썩일 만한 그런 약속들이니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신히 잔불 정리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다시 연탄 그 추가로 연탄 갈아 끼우는 그런 얘기는 좀 자제하자 이게 경제부총리의 입장입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증가폭이 부동산 어떤 오름세가 좀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정부는 안정세가 계속 보이고 있다. 누차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재 부동산 시장을 일단 지금 시점에서 진단을 한다면 어떨까요? 일단 현재 통계로 잡히는 부분은 홍남기 부총리의 진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보면 전월비 마이너스 0.47%니까 분명히 이게 통계에 반영이 되고 있고 예. 12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경매가 낙찰률을 가지고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 회의에서 언급된 부분인데 이게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1월하고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낮은 건데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대출 규제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시장 상황은 좀 잦아드는 듯 소강 상태인 듯 보이겠습니다만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한강 이북 지역이 1년 반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한수 이북 이거 조선시대에 쓰던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 아마 서울을 권역별로 면밀히 보고 있다는 메시지 같은데 대출 규제 좀 풀어줘야 한다. 이게 역시 대선 주자들의 예. 공약이거든요. 향후 시장 상황은 3월 이사철 이후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